네, 안녕하세요. 더 이상 젊지 않은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여기 너무 제가 시끄럽게 소리 질러가지고 순간 저희 마이크가 터질 뻔했어요. 네네. 네. 줄여주시리라 믿고. 네네. 지금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어폰 확 집어던진 사람도 있어요. 뭐야 이씨. 구독 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저희 짧은 자기소개로 시작을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형입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신건강학과 전문의이자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지용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언택트 시간이죠. 언택트,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중에 키워드 하나를 뽑아서 또 키워드 토크를 해보고 네, 이런 시간인데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또 설레는 시간이죠.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저희 뇌부자들 팟캐스트를 듣고 피드백을 남겨주셨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중에 유일하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 오 박사님, 네. 새로 남은 댓글 어떤 게 있나요? 네. 언택트 코너에 이제 12월 1일에 달아주신 댓글이 하나 있어서 있어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12월 23일? 그렇지, 23일. 3주 전에 달아주셨네요. 네, 라리게님께서 네. 달아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만 기다려요 라는 제목의 댓글인데요. 리뷰자들 컨택트, 언택트 다 좋아하지만 옛날 생각나서 그런가? 컨택트 회차를 1g 정도 더 기다리게 되네요. 네, 언택트 코너에 달아주셨지만 최애는 컨택트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다른 리치님들도 각자 더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시겠죠? 일하는 틈틈이 이동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인데 일 문제로 조금 초조할 때 들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잠 안 올 때도 듣게 되고요. 마음 같아선 주 3회 정도 올려달라 부탁드리고 싶지만 그건 곤란하겠죠? 라고. 맞다. 그 주 3회 막 얘기를 들으면서 제작비가 있으면 하죠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잠깐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제가 그 정신여고 나갔다 왔잖아요. 네네. 거기는 제작비가 있어요. 일단은 그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지원이 있고요. 그런 일종의 공영 프로그램이고 그 박재영 선생님께서 JYP 그 예명 JYP 선생님께서 또 진행하시는 그 북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거기는 일정 금액을 펀딩을 달아놓고 책걸상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만큼 모집이 되면은 1년치 프로그램 제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 후원 금액을 펀딩을 해서 진짜 꽤 큰 액수를 모아주시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저희가 그럴 순 없을 거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주 3회를 하는 방법은 오늘 한 걸 20분씩 끊어서 올리는 방법이겠죠. 저희 주 7회 올릴 수도 있어요. 다른 팟캐스트처럼 10분씩으로 나눠서 올리면 주 7회. 그렇죠. 그러니까 10분 갑자기 하다 툭 끊기면서 내일. 근데 예전에 저희 주 2회 팟캐스트 올렸었잖아요. 그랬었나요? 처음 시작할 때 정비소랑 그때 얘 왜 이러는 걸까요 할 때는 그때는 아예 1부, 2부 나눠서 준비를 했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대단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유튜브도 주 2회에 올린 적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주 2회를 쭉 했었죠. 우리 대단했다. 대박입니다, 저희. 왜 자화자찬 갑자기 이상하게 끝났네요. 네, 아무튼 전 자주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유튜브랑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짜 저희 팟캐스트만의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1시간 정도 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곳은 또 저희 말고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오디오 클립을 담당하신 허기영 선생님 댓글 어떤 게 있나요? 네, 언택트에 달아주신 그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서린님께서요. 예전 주치의 선생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모든 감정은 옳다라는 사연자분의 부정적인 감정에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사연자분께 이 말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냥 한번 오랜만에 뇌부자들 팟캐스트로 좀 검색을 했더니 어떤 분께서 블로그에 말에 맥락이 없는 유학생님께서 저희 뇌부자들 언택트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최근 다시 팟캐스트 듣고 있는데 뇌부자들 프로그램 중에 언택트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 리뷰자들 컨택트 부분도 있지만 유료 버전이라서 아직은 못 듣고 있습니다. 리뷰자들은 유료 아닙니다. 네, 무료입니다. 네, 무서워서 못 누르신 것 같군요. 아이폰 유저인 이웃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 하나의 주제로 거의 1시간 동안 토론하는 라디오에 3명이서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 의외로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있고 5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위로받고 싶은 분들에게 괜찮은 라디오로 생각합니다. 라고 네, 블로그에까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스토커처럼 이런 것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방송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네. 앞으로 또 함께 해주실 수많은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게요. 2021년의 마지막 언택트죠.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네. 네. 아마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는 1월의 첫 번째 방송으로 올라갔다고. 조금 늦게 올라가니까. 그래요. 여러모로 그럼 의미가 있는 방송이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 팟캐스트를 할 때는 그 연말 방송을 따로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프리토킹이라고 해서 그때는 주제를 안 가지고 그냥 그때 생각나는 거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게. 근데 이제 언택트 리뷰자들 컨택트 이렇게 딱 나눠져가지고 프리토킹을 하기가 좀 힘드네. 네. 지금이죠. 계획을 세워보죠. 맞아요. 그리고 또 옛날 프리토킹이 조회수가 잘 안 나오긴 했어요. 그렇긴 하더라. 네. 어쨌든 오늘 언택트 또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메일 보내주실 주소는요. brainrich 숫자 6 gmail.com brainrich 숫자 6 골뱅이 gmail.com이고요. 네, 어제 들어온 사연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허규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남성입니다. 뇌부자들 신체와 장애 부분을 듣고 제가 장기간 고생하던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아 사연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배멀미로 수십 차례 구토 이후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고 6개월 정도 고생하며 심한 소화불량을 처음 겪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다 낫지 않은 상황에서 상견례 하러 갔을 땐 긴장도 되고 하니 정말 밥 2-3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꽉 찬 느낌을 받고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역류성 식도염이 다 낫지 않아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와이프가 차려준 밥을 많이 먹지 못했고 와이프는 열심히 차려준 걸 잘 먹지 못해 기분이 상했는지 저보고 좀 잘 먹던가 아니면 미리 말해서 밥을 하지 말라고 해 라고 하였죠. 어떤 때에는 내가 몸이 안 받아줘서 못 먹는데 어쩌라고 하며 크게 싸운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소화불량이 심하게 와서 잘 먹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니 그냥 싸울 바엔 억지로 먹기도 하고 식도염은 완치되었는데도 식도염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소화불량이 당연한 거라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임신하여 친정에 한 달간 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속이 편하고 소화도 잘 됐어요. 요즘엔 병식이 생겼는지 식전부터 위가 경직되어 단단하게 변하는 느낌을 느끼고 식후 혼자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 위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밥을 한 끼 차리는 게 힘든 건 저도 알지만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속이 안 받으면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 인데요.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니 같이 하는 식사라는 상황이 제 뇌는 긴장이나 불안 상태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은 임신과 육아 스트레스 이후에 여유가 찾아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려나 싶기도 하고요. 소화불량 그리고 속에 좀 불편함으로 계속 고생하시는 결혼 4년차 남성분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아유, 고생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 아내분이 한 달간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때 증상이 들고 많이 괜찮아졌다라는 분도 뭔가 조금
짠하기도 하고요. 네. 예. 네. 과거 생각이 좀 났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아내분도 속상하고, 네. 남편분도 힘드시고, 네. 서로가 참 고생이시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두 분 다 분명히 서로를 좀 위하려는 걸 텐데 핀트가 좀 어긋나는 상황이죠. 네.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비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몸에 안 맞을 때 그게 옷이 잘못한 거냐, 그 사람이 잘못한 거냐, 그냥 안 맞는 건 그런 상황인데, 그죠. 네, 지금 그냥 그런 상황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뇌부자들 신체화 장애 부분을 듣다가 아 이거구나 내 소화불량의 원인이 라고 이분께서 좀 찾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 뇌부자들의 오랜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렇지 라면서 머릿속에 신체화 장애가 어떤 건지 싹 떠오르시겠지만 신체화 장애? 그게 뭐야?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가 식욕하고 소화불량하고 어떤 관계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항상 누구한테 여쭤보는지 알죠? 오동훈 교수님. 그렇죠. 네, 그렇군요. 우리 네. 오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신체 증상 장애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전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신체화 장애라는 이름으로 또 표현이 되기도 했었던 병인데요. 신체형 장애도 있었죠. 그렇죠. 신체형, undifferentiated somatoform disorder. 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신체형 장애. 이런 이름들로 불렸는데 영어로는 이제 소마틱 심텀 디소더, 우리말로는 신체 증상 장애라는 말로 지금 DSM-5로 넘어오면서 통합이 된 진단명입니다. 이 병은 하나 이상의 신체 증상이 있으면서 이와 연관된 어떤 과도한 생각이나 느낌, 행동들을 보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 병입니다. 이 신체 증상에 대한 생각에 종일 사로잡혀서 심하게 불안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나 돈, 에너지를 소모를 해서 여러 가지 병원들을 다니면서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게 신체 증상 장애가 그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굉장히 진단을 하기가 꽤 쉬워졌어요. 네, 옛날에는 신체화 장애, 신체형 장애, 막 그 건강 염려증 이런 것들 다 구분하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신체 증상 장애랑 질병 불안 장애 요렇게만 나뉘어서 그리고 예전에 특히 좀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막 검사를 해서 뭐가 실제로 나왔다 하면은 그 진단을 못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검사를 해서 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과도하게 걱정하게 불안하고 맞아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진단을 할 수 있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병이 있으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어느 정도일 때 이런 또 병을 붙이는 거지? 정신과에서 괜히 또 막 질환들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이 있으셨다.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 실제로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가 진단에 있어서 덜 중요해졌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신체 증상 장애 환자분들은 사실 이제 어떤 특정 부위에 증상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오랜 기간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아무리 내시경 검사를 해도 특별 이상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렸는데 뇌 MRI, CT 다 찍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허경 선생님은 좀 생각나시는 환자분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얼마나 그거에 좀 꽂혀 있는지, 일상생활이 얼마나 지장받는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증상의 심각도가 다르긴 한데요. 네. 뭐 아주 심하지는 않으셨던 분이 지금은 일단 떠오르는데 일단 그 비슷하게 소화가 안 되세요. 네, 소화가 안 되고 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대장암이나 뭐 어떤 진짜 큰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검사를 받으셨고 이상은 없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걸 알아도 잠깐 안심이 될 뿐 계속해서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거죠. 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마다. 네.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오셔서 이제 약도 드시고 많이 편안해지셨었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지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호흡기 질환, 코로나, 네, 이런 거에 신경을 굉장히 쓰시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마치 이런 과혹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뭐가 왔구나 라는 생각에 또 검사 받으시고 네, 이런 하나의 네, 처음에는 이런 소화기관 쪽 증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 호흡기 쪽까지 같이 걱정을 하셨던 그런 분이 한번 떠오르네요. 네. 저는 뵌지 이제 10년도 넘었는데요. 그분이 아직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다리에 이상 감각이 생겼어요. 다리에 이상한 감각이 생겨서 너무 그분이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치료를 다 해도 안 좋아지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분이 다리를 잘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 시도를 이렇게 좀 하려다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그때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었고, 근데 너무 심한 거예요. 일단은 그 사고 과정이 사실 잘 흐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짜 다리를 잘라야 되겠다 정도로 증상이 아주 심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이상한 감각을 못 견뎌서 잘라야겠다. 그리고 표정은 항상 이렇게 찌푸리고 굳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보시던, 저는 전공이었고 보시던 교수님께서 이거는 분명히 조현병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틀림없다. 혹은 이미 진행됐거나 한청과 망상이 없어도 이거는 심플 스키조프레니아 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고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그리고 거죠. 표정도 너무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추측하에 우리가 항상시병 약물을 막 썼는데도 하나도 안 좋아져가지고 마지막에 혹시 이게 신체화 장애인가? 그때 의심해가지고 마지막에 항우울제로 바꿨더니 갑자기 금방 바로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분의 그 굳어있던 얼굴 표정도 풀리면서 갑자기 웃기 시작하고 되게 기적적인 변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참 들으시면은 와 그럴 수도 있구나. 아마 지금 저희가 얘기한 케이스들 들으면서 이런 이상한 병은 또 그럼 왜 생기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 박사님께서 또 한번 왜 자꾸 이 병이 왜 생기는지 네, 좀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요? 사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그렇듯이 뭔가 한 가지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원인이 작용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신체화라고 하는 좀 방어기제,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작용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공존질환으로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를 갖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연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한 80% 정도의 환자들이 이 우울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이나 불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뇌 생물학적인 변화들, 그러니까 뇌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변화들이 이 신체화 장애, 이 신체 증상 장애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 같은 물질의 어떤 불균형이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방금 임종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에 작용하는 이제 어떤 항우울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것도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허경 선생님 또 좀 추가적인 설명 해주시면요. 저는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뭐 청각 과민증 이런 것처럼 통증이라는 어떤 하나의 감각 혹은 아까 얘기했던 뭔가 간질간질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뇌에 일단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필터링도 잘 안 되고 그걸 이제 전두엽이나 이런 쪽에서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신체 감각을 과도하게 증폭해서 느끼거나 좀 왜곡해서 느끼거나 네. 그리고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고 그 힘든 감각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 때문에 결국 불안이나 걱정이 더 커지고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저도 진료실에서 비슷하게 설명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동원 선생님이 얘기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 그리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하고도 되게 연관이 있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상황하고 증상 발생이 좀 연관이 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뇌에서 신체 감각을 인식하는 기능이 좀 차단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 감각이 안 느껴지거나 뭐 실제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예, 이상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 대뇌반구 연결이 막 좀 연결성이 떨어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면은 분명히 또 좋아지는 이런 연관성을 보통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나는 몸이 아픈데 이거를 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냐 라고 치료에 계속 저항을 보이거나 거부하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설명드리는 편이세요? 글쎄요,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탁과를 거쳐오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내과나 뭐 통증의학과나 뭐 정형외과나 등등 과에서 충분히 검사를 하시고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신 상태에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기는 한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신체화라는 방어 기제를 이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스트레스나 어쨌든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쪽에 축적되어 있다가 신체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특히 자기 감정을 이렇게 인식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에게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신체화라고 한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증상이고 참 뭐 두통이나 복통이나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증 느끼는 게 뇌다. 네, 그래서 뇌를 다루는 게 정신과 아니냐.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똑같은 통증이라도 마음이 힘들면 더 크게 아파지고 더 크게 아파지면 더 마음이 힘들어진다. 요거를 다뤄서 어쨌든 똑같은 통증이 만약에 3이다. 그럼 그만큼만 좀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신과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과 완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스트레스를 다루는 게 우리 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 받고 코르티졸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몸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그러면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올라가죠. 부교감신경은 떨어지고 균형이 깨지는데, 이런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우리 전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통증, 그리고 뭐 소화불량, 그리고 신체 이상감각 등등 전신에서 증상이 가능한데, 어쨌든 뇌를 다루는 우리 과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편이고요. 특히나 요즘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통증 클리닉 같은 곳에서도 항우울제를 엄청나게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에게도 일종의 근거처럼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기는 해요. 맞아요. 그 SNRI라고 해서 세로토닌이랑 그 노르에피네프린, 네, 그거를 조절하는 항우울제를 진짜 그런 통증, 네, 정형외과 이런 쪽에서 많이 씁니다. 제 신경외과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거를 좀 설명을 좀 진지하게 물어보고 약 조합을 들은 이후로 그 지역에서 자기가 명의로 자리 잡았다고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이 처방했는데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고. 예,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기프티콘을 보내오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예, 생각보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사연에서 이제 신체화 장애가 어떤 건지, 신체 증상 장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의 사연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저희가 많이 돌아오긴 했어요. 네. 일단은 이제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진단이 있으시고, 이전에는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고 고생하신 경험이 있는데, 현재는 뭔가 다 나았는데도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이런 증상이 항상 있어서 나는 뭐 이런 걸 달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내분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에는 뭔가 속도 편하고 소화가 잘 됐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말씀대로 이게 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 신체 증상 장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역류성 식도염 자체는 그때 수십 차례 구토를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 식도 부분이 자극이 돼서 네, 그때 생기셨던 것 같고, 소화불량 자체는 굉장히 이런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교감신경 활성화되면 거의 이런 혈류들이 심장만 펌프질을 하면서 뇌나
큰 근육들로 가지 장기로는 안 가고 장으로는 안 가거든요.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장이 거의 멈추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네, 막 설사했다 변비했다 이렇게 막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앞에서 칼을 들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교감신경은 보통 이제 근육이 수축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골격근, 우리가 이제 운동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이 골격근들에는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평활근이라고 해서 이 장기에 위치한 근육들은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좀 우세한 상황에서 네. 이 운동이 항진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네. 이분이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속이 안 받으면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 근데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말 그대로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아픈 얘기지만 앞에 아내분과 밥을 먹을 때 이분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 긴장돼 있을 수밖에 네, 없고 뭔가 그쵸. 위협받는 느낌을 받으실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그런 상황이 아니란 걸 머리로 아는데 뇌는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야 라고 위험한 불안 신호를 내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훅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 이분은 소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앞에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직장 상사 혹은 뭐 야생동물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먹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네. 네, 바로 입장이 되겠죠. 네, 네. 네. 아,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원체 사실 좀 불안이 높으셨던 분 같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상견례 할 때 모습을 적어주신 걸 보면, 물론 이제 이때 역류성 식도염이 있기도 하셨지만, 긴장이 되고 하니까 정말 밥 2-3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꽉 찬 느낌을 받고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라고 하셨죠. 상견례 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저는 아직도 생생한 게 저희 조카가 왔어요. 3살 정도도 안 됐던 조카가 와서 걔가 모든 어텐션을 다 가져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좋은 방법인데? 좋은 역할 해줬네요. 너무 귀엽고 가만히 있질 못하니까 화기애애하겠네요. 자동적으로. 계속 웃고 장인 장모님께서도 다 아이 귀엽다고 다행이다. 난 조용히 밥을 먹어야지. 허경 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장인 장모님 인사드리고 일주일 만에 상견례를 했는데 처음으로 인사드린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까지 소위 라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전혀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상견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상황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저는 그 전에 여러 번 뵙긴 했거든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한 뭐 2-3번은 못해도 뵙고 식사를 한 상태여서 사실 그렇게 막 긴장이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허경 선생님도 2-3숟가락 먹고 내려놨나요? 근데 저는 오히려 불안할 때 먹는 걸로 불안을 낮추는 편이거든요. 먹는데 집중함으로써.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 양가 부모님께서 대화에 집중하시도록 하고 저는 밥그릇만 봤던 것 같아요. 한지에 집중하는 도구. 네, 훌륭합니다. 네,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다만 사실 뭐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지만 식사를 못할 정도의 긴장감은 조금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높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전에 뭔가 어떤 불안을 좀 안고 계시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불안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로 불안이 좀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런 게 없었더라도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 그 불량이 다 낫지 않은 상태, 말 그대로 그게 취약한 상태에서 딱 스트레스를 만났으니까 취약점이 먼저 이렇게 탁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에 또 이제 의식이 많이 가했었을 테니까. 네, 학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 두 분은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굳이 계속 아내분께서 밥을 차려주실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식사는 각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같이 할 필요 없잖아요. 좀 편안해지실 때까지만이라도요.
참 뭐 집안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서로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규영이가 말한 것처럼 당분간 식사를 한번 본인께서 차려보시는 건 어떨지. 네. 그러면 아내분께서 아 제가 정말 그 정도로 좀 불편하구나, 뭐가 힘드니까 바꾸려는 시도가 있구나 라고 조금 더 이해하시는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정말로 저는 뭐를 하기 전에 되게 힘들다 이러면은 비상약을 먹고 뭐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식사를 하기 전마다 비상약을 먹기도 참 그렇고 항불안제나 이런 걸 먹으면은 조금 불안도가 낮아져서 더 괜찮긴 할 텐데 이렇게 약을 먹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환경 변화를 꾀해보는 게 더 낫긴 하겠죠. 근데 저도 약을 드시는 쪽에 한 표입니다. 이 정도라면. 네. 그러니까 신체 반응을 사실 우리 의지대로 좀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미 이게 꽤 오래 되시는 문제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직접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약물 치료를 좀 해서 조금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경험이 이전에 그 긴장되었던 경험들을 좀 덮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종훈 선생님 얘기를 받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 하시는 것도 저는 고려를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아내분께서도 뭔가 본인이 이렇게 차려주고 그걸 맛있게 먹는 데서 뭔가 좀 그런 사랑 같은 거? 네, 내가 남편한테 이만큼 해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네. 아내를 되게 사랑하지만, 네. 이거 먹는 거랑 조금 별개다. 이런 만약에 얘기가 좀 되면 또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옛날에 한창 기승전 약일 때가 많았죠. 맞아요. 약이 답이다. 그래서 약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동훈이가 받아주기도 했고, 또 하나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게 이분이 위가 경직되어 단단하게 변하는 느낌, 위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실제로 느끼고 있어요. 신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증상에 분명히 좀 뭐랄까 일반적인 것 이상으로 꽂혀 있을 때에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그 꽂혀 있는 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많아요. 내 신경이 온전히 거기 꽂혀 있는 게 내 의지대로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신체 증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그거를 조금 의식하지 말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보자, 조금 내려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만큼 그냥 의지대로는 잘 안 되거든요. 약이 조금 보조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네, 아마 이제 아내분은 전업이 아니실까 싶고 또 이분은 이제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본인은 일을 하고 이렇게 집에서 좀 식사를 이렇게 좀 차려주는 거를 어떤 케어의 일종으로 서로가 좀 생각을 하시고 있는 상황은 아닐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잠깐만요. 지금 네. 사연이 들어왔어요. 이분께서, 네. 네. 읽어볼게요. 야, 이게 이게 녹음 중에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네, 소름입니다. 병식이 생기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유유. 한바탕 싸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된 것 같다 라고 하니 와이프는 본인이 원인 제공한 사람 취급을 받아서 화가 나고 이렇게 되니 서로 기분이 안 좋아졌네요. 그전엔 그냥 그러려니 운동 부족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젠 몸의 변화와 심리 상태를 확실히 느끼니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니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저녁을 아주 조금 먹고 드라이브를 갔다가 와이프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주문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몸이 바싹바싹 피가 마르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차로 돌아오는 30분 동안 치킨 기름 냄새를 맡으니 역하고 20분 정도 지나니 신물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헛구역질을 했는데 토하진 않았어요. 답답하네요. 어디 말할 곳도 없고 와이프는 항상 같이 먹어주길 바라고 소화가 안 된다고 혼자 먹으라고 하면 화낼 것 같고 차라리 병식이 없었을 땐 그러려니 했는데 와이프한테 서운하니 몸은 더 심하게 반응하고 힘듭니다. 유유 라고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도중에 이 해당 사연의 후속 사연이 온 건 정말 처음이에요. 5년여의 시간 동안 처음이고요. 그러게요. 신기하다. 네, 정말 저희가 도와드릴 운명인가 봅니다. 이거. 그러게요. 네. 근데 너무 많이 힘드신 상황이네요. 그러게요. 정말. 그러게요. 진짜 힘드실 것 같고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와이프분께서 항상 같이 먹어주길 바라시는 이 마음이 확실히 크시다. 네, 함께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두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좀 크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식사는 진짜 각자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근데 일단 아내분한테 이 병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시키시는 게 1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칫 공격.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이 병이 생겼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러게요. 좀 조심스럽네요. 네. 저는 이 두 번째 사연을 보니까 더더구나 이제 좀 치료를 찾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물론 뭐 약물치료 상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에 대해서 이해시켜주는 역할을 좀 치료자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인 제3자한테서 이 증상에 대해서 들으면은 아마 지금은 조금 서로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으로 받아들이시기 쉬울 텐데 조금 더 차분한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이런 부부 상담 같은 거 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옷이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옷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분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힘들 수는 있는데 그게 아내가 잘못해서는 아니다. 근데 마치 어쨌든 메시지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다 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진짜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구도로 돼서 아내분도 좀 더 속상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좀 섣부른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진짜 뭐랄까 평소에 사이가 나쁘시지 않았을 거라고는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제3자의 입을 빌려서 하는 게 좋아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문가. 네. 딱 공격당한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전달해 본 사람. 그리고 그냥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러이러한 상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거 치킨 먹고 싶고 생각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몸이 바짝바짝 피가 마르는 느낌.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진짜. 네. 이전에 이런 증상 없으셨을 거잖아요. 이대로 쭉 가시는 건 너무 힘드실 거고요. 이걸 방치하면은 악순환일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경험이 또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못 드시고, 또 그 경험이 한 번 더 쌓여가지고 더 먹기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빨리 좀 이 고리를 끊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부분 보니까 확실히 두 번째 사연 보니까 약물치료 좀 받으시고, 약물치료 받으시면서 한번 아내분이랑 병원 같이 오셔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병식이 생긴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주변 사람들과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스스로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에만 꽂혀서 삶이 무너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누가 아닌 본인께서 먼저 깨달으신 게 참 다행이고요. 지금 정말 미래가 없어 보인다.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다. 탈출구가 없어 보인다라고 느끼시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탈출구는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곳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좀 찾아서 전문의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같이 탈출구를 좀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분하고 같이 내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두 분이 함께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약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이제 집에서 식사를 그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치료자랑 같이 조율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아내분의 협조가 또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는 사실 이 증상이 좋아져서 두 분이 예전처럼 다시 즐겁게 지내는 거지 뭔가 원인을 한쪽에게 전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를 두 분 모두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내분은 또 난데없이 공격받는다라는 입장이 들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조금 감정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네, 두 분이 조금 차분하게 얘기하시고 병원도 함께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키워드 토크 시간이죠. 오늘은 첫 파트가 평소보다도 유독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즉석에서 사연을 받는 이런 신기한 경험도 하고 그리고 워낙 힘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의 대화가 좀 더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동호 선생님, 오늘 저희의 키워드는 뭐죠? 저희의 키워드는 밥입니다. 네, 밥. 네. 정신과 의사 3명이 밥을 이야기한다. 이거 무슨 조금 난데없죠. 다큐멘터리에 나올 것 같은 내용이에요. 네,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밥. 저는 밥하면 한국인 밥 힘으로 밥심으로 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밥을 잘 먹어야 된다. 물론 저도 밥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이 좀 너무 강하시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하고, 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의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 네, 꼭 아침을 먹어야 되고, 네,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고, 먹을 땐 또 이만큼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밥 때문에. 잘 안 챙겨 먹는다. 네, 그러니까 자취를 했는데, 뭐 밥 먹었어? 나 오늘은 뭐 별로 배 안 고파서 안 먹으려고 하면 이제 거기부터 이제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안 먹게 되고, 혹은 이제 사실 물어봤을 때 그럼 어떻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그냥 뭐 먹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참 외국에서도 이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참 이 밥이 가진 의미가 크지 않나. 아이 밥 먹이는 문제로 부부가 심하게 다투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들 당연히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한 부모는 지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지. 그냥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근데 한 명은 끝까지 몇 시간이 걸리든 다 먹여야 된다 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어서 네, 마찰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도 종종 듣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뭐 떠올려 봤을 때 저희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입에 담는 단어가 아닌가. 거의 맞아요. 모든 환자분들께 한 번씩 다 물어보게 되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밥은 잘 드세요? 라든지 거의 우리가 소화기내과 다음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요? 단어를? 입맛은 괜찮으신지 식사량이 줄지는 않았는지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결국에 밥에 대한 질문은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인지기능 평가할 때도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맞아요. 네, 하잖아요. 참 밥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밥이라는 게 정신과에는 식이장애도 있고요. 또 무의식적으로는 밥은 엄마의 사랑이라는 그런 무의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냥 단순 그냥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좀 전에 사연에서도 이제 뭐 아내분을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본인이 차려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내 사랑을 안 받아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마치 내 사랑이 좀 거절당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치, 이거 열심히 요리했는데 애들이 안 먹을 때 빡치는 이유도 이거라니까. 네. 그리고 그 밥을 함께 나누는 것도 또 중요하긴 해요. 네.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잖아요. 그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건 또 네,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식구라는 단어 자체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야, 진짜 밥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사람 삶에서 밥은 진짜 너무 중요한데 아까 규영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그 과도하게 의미가 부여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자주 질문을 드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뭔가 밥을 잘 먹는다는 거 이퀄 뭐 웰빙, 최근에 잘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되돌아보게 되네요. 수면도 그렇지만, 네, 어느 정도 루틴이 중요하지. 그 자체에 또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수면이 안 되는 것처럼 밥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쵸. 오늘도 몇 명의 식이 패턴에 대해서 들었는지 한 20명 정도의 식이 패턴에 대해서 오늘도 들었던 것 같아요. 참 딱 지금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지금 한 달 사이 저랑 3주 만에 만났나? 그런데 그 사이 10kg가 빠졌대요. 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면서 입맛이 전혀 없어져서 10kg가 빠졌는데 참 근데 제가 결국 또 드린 말씀은 그래도 좀 드셔야 됩니다 였거든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두 숟가락이라도 더 드셔야지 좀 낫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너무 못 드셔서 힘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번으로는 잘 안 먹으면 결국 그래서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어디서 가져가나요? 우리 몸에 열량이 필요한데 케톤체. 그렇죠. 케톤체에서 쓰기 네. 시작하죠.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이제 우리 간과 근육에 저장돼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글리코겐마저 다 쓰면 지방을 이제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그때 부산물인 케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평소에는 에너지원으로 잘 안 쓰는데 비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면 케톤이 부산물로 생기는 거고, 아 그럼 살 빠지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케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좀 머리가 뿌옇고 네, 잘 안 돌아가고 기억력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을 때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 머리가 뿌옇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중에 사실 상당 부분은 잘 안 드셔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결국 우리가 항우울제를 쓰면은 거기에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들어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일단 뇌에서 분비된 거를 높게 유지시켜 주는 거지, 결국은 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에 어디서 오냐? 먹는 거에서 그 원재료가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드셔야만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조던 피터슨 영상을 또 제가 좀 종종 보는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네, 예민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아침 식사를 꼭 해라. 네, 요게 있습니다. 네, 왜요? 그런데 그런 약간 포만감? 네, 그러니까 공복 상태가 더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식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네, 그런 신경계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둘째는 밥때를 만약 우리가 실수로 놓치면은 집안이 이제 피곤해집니다. 예민하군요. 변신을 해요, 진짜. 변신을 해서 이제 너무 힘든데 그걸 어떻게 또 겨우겨우 먹이면은 이제 식탁에서 쓱 사라지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막 딴 데 가가지고. 근데 사실 진짜로 그 포만감과 기분 상태, 그리고 배고픔과 기분 상태가 너무나 직결되기 때문에 조던 피터슨 그 말은 저도 되게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좀 예민하다, 짜증이 많다라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저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예민하신 그런 분들은 또 식사를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오전에 하루 일과를 식사로 시작한다. 그것도 또 이런 감정 조절 네,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뭐 식사의 의미를 너무 부여한다. 근데 또 중요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흐름 없는 토크로 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흐름이 없다는 게 그만큼 밥 자체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거 아닌가. 네, 나에 맞는 방법으로 네, 적절히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식사 어떻게 하세요? 네, 잘 챙겨 합니다. 하루 세 끼 다 먹어요?
새끼 다 먹으려고 하죠. 네, 근데 아침 저녁은 그냥 닭가슴살 같은 거 먹고 점심은 그냥 제대로 된 한 끼를 먹고.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저는 아침에 애들이 남긴 거 먹고요. 점심에 제대로 먹고요. 저녁에 애들이 남긴 거 먹죠. 이거 되게 불쌍해 보이네. 와이프 들으면 화낼 수도 있는데 저녁 잘 먹어요. 진수성찬을 차려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냥 안 먹을 때도 있고요. 진수성찬으로 먹을 때도 있고 애들이 남긴 거 먹을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점심에 좀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후 진료, 저녁 때까지 이어지는 오후 진료가 빡세니까 그걸 위해서는 에너지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직업이지만 사실은 뇌에서 포도당을, 열량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게요. 저도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집중을 잘 못해요.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먹는 건 습관이 안 돼서 안 먹었고, 코로나 심해지면서는 그때 점심 때 좀 나가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커피 네, 한 잔 크게 해서 마시고 점심은 스킵하고 저녁 때 집에 가서 저녁을 많이 먹어요. 그렇구나. 네. 이런 대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식사. 아니야, 근데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나름대로. 간헐적 단식이라 생각하면 또 괜찮은데, 그치? 네. 그런 편견이 있는 거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는 항상 좀 박혀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런 문화의 탓도 있지만 사실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식이장애, 뭐 폭식이나 거식증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치료 원칙이 일정한 간격으로 식사를 하자거든요. 하루 3번에 그 3번 식사 사이에는 2번 간식까지 다 하도록 말씀을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식사를 안 하고 진료하면 그 감정 컨트롤이 잘 돼? 저는 처음에는 좀 힘든가 싶기도 했었는데, 그게 저 또 작년에 요맘때쯤에 좀 많이 우울했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입맛이 없어서 안 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습관이 되니까 지금 괜찮더라고요. 몸이 좀 적응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저녁 식사는 즐거워? 저녁 식사 너무 즐겁죠. 그냥 네,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만약에 조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녁에 함께 먹는다든지 이럴 때 조절이 안 된다면 규칙적으로 더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냥 나름대로 적응이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균형을 잡고 계신 분한테까지 굳이 뭐 새끼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으면. 오히려 좀 몸이 부대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균형을 억지로 깨려고 그러면은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라는 게 참 너무 힘들어졌죠. 아침 식사라는 게 다들 너무 바쁘니까 막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아침 식사 언제 먹어? 누가 차리고. 그래서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안 먹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싶으면요, 예를 들어서 더 예민해진다, 쉽게 짜증이 난다, 아니면 머리가 맑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간편식으로라도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나는 안 먹고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아니야? 라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 근데 사실 나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로 저희의 토크를 이해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정리 잘한다. 네. 좋았다. 네, 오늘 이틀에 걸쳐서 사연을 주셨고, 네, 저희 방송 도중에 사연이 들어오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사연자분께 네, 일단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꼭 가까운 시일 내에 꼭 진료 보시고 더 문제를 키우지 않고 빨리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도 혹시 사연자분께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도 뭐 비슷한 마음인데요. 일단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어쨌든 이게 두 분의 관계 문제랑 좀 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은 아내분도 같이 내원하셔서 치료 과정에 좀 동참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저희의 토크가 네, 사연자분 그리고 들으신 분들의 식사 그리고 정신건강에 모두 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택트 보내실 메일 주소는요,
brainrich 숫자 6 gmail.com brainrich 숫자 6 gmail.com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의 사연에 대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